오늘은 아마 우리 그 구독자님들 그 뒤에 제 뒤에 있는 배경이나 제 모습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곳은 제가 연구실로 사용하던 그 장소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사건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지속적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거, 늘 하고 싶었던 그 프로가 있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와 더불어서 사는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들 이야기. 낮은 곳에서 정말 감동스럽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김복준의 사람 해가지고 또 한번 촬영을 해서 방송을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그 다음에 김복준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방송을 목적으로 제 사무실에다가 스튜디오를 마련을 했습니다.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는 뭐 기존에 제가 진행해 왔던 김복준의 사건 의뢰와하고 뭐 그렇게 크게 컨셉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 염건영 교수,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홍유진 박사 똑같이 참여해가지고 사건 의뢰 기존에 하던 것과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진행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건 의뢰를 이제 정리하고 사건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같은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기존에 하던 사건 의뢰가 83만 명이 넘어가지고 조만간 100만 구독자가 이루어질 텐데 왜 중간에 정리를 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구태여 여러분들한테 밝혀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만 좀 한마디로 표현 좀 하고 싶습니다. 100만이라는 그 고지가 눈앞에 보이긴 보였었어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이 보이는 위치에 제가 올라서 가지고 잠시 틈을 내서 밑을 내려다봤, 옆을 내려다봤더니 밑을 보고 또 옆을 돌아봤더니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고지와 다른 또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고지를 향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려면 내려와야 되겠죠, 물론. 내려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있는 좀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데 여러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보다 값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내렸습니다. 중도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제가 빠지고 난 이후에 사건 의뢰가 어떤 형태로 뭐 운영되고 진행되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역시도 박동민 PD가 잘 남아서 그거를 뭐 잘 지탱해서 잘 운영되기를 뭐 바랄 수밖에 없겠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저는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얘기 뭐 이제 차후에 계속 그 짬짬이 드리기로 하고요. 약간 그 달라진 컨셉이 있다면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은 사건 의뢰할 때는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주에 있었던 사건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브리핑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는 일단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에는
홍 박사나 영건영 교수가 격주로 해외 살인 사건 혹은 진술 분석을 해주고요. 수요일 정도에는 제가 미제 사건 혹은 중요 사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21시부터요. 밤 9시부터 10시까지 대한민국 살인 사건 라이브 형태로, 물론 녹화한 것을 라이브 형태로 내보내는 건 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그 주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져서, 그렇다고 하면 비록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앉아서 방송하는 그 좀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봐 가지고 이슈도 중간중간에 한번 실시간으로 라이브 형태로 브리핑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사심 갖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믿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제 첫 주가 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제 방송 티저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정도에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서라도 6월 1일 날 이제 우리 홍 박사하고 염 교수 거를 찍기 때문에 그 첫 주에는 두 분 방송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수요일 공백을 제가 메꾸려고 저 혼자서 오늘 좀 찾아놨던 중요 사건, 사실은 살인 사건 맥락으로 뽑았던 건데 중요 사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요일 제가 오늘 좀 약 1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요, 2006년 6월 11일인데요. 그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날 서울시 동작구 상도 2동 소재에 있는 2층짜리 단독 건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건물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인데, 안방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1, 편의상 피해자 하나 둘로 볼게요. 피해자 1, 배 씨, 남성분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연세가 73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아내, 피해자 2, 여 씨입니다. 여 씨. 그분은 그 당시에 66세. 그러니까 73세 남편과 66세 이 아내, 즉 두 부부가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의 신고자는 이 부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인데, 아들이 그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즉 말하면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손자를 데리고 방문을 했다가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현관문 사이로 또 안방문이 이렇게 약간 열려 있으니까 뭐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문은 열려 있고 하니까 그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안방 침대에 우선 눈에 띄는 거는요, 안방 침대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간 아들의 눈을 가리고 일단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9에다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119에 이제 뭐 급했겠죠. 그리고는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아들은 밖에 두고 안방으로 진입을 해요. 엄마를 살펴보려고. 그 진입을 했는데 안방 침대하고 장롱 사이에 그 밑에 공간에서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마저 추가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사망한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 사람이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바로 그냥 뛰어나갑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거기는 관할이 동작경찰서거든요. 서울 동작경찰서 관할에 그 가까운 지구대로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뭐 1차적으로 출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 즉시 뭐 저 경찰서 상황실로 해갖고 강력팀에다가 아마 연락이 되기 때문에 또 과학수사팀까지 거의 동시에 아마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으로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 1층에는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요. 1층에는. 2층은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매입니다. 자매. 예, 자매 세입자가 있겠죠. 이제 이런 거주자가 있고요.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엌의 바닥과 싱크대 주변에 혈흔이 떨어져 있습니다. 짐작컨대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자가 여기 넘어져 있었어요. 부엌 의자, 탁자 의자가.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범인과 어떤 몸싸움 같은 게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쇼핑백과 그 쇼핑백에 담겨져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말린 약초, 이게 그냥 너저분하게 여기저기 막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마치 이 범인이 범행을 하고 말린 약초를 마구 뿌려가지고 현장을 위장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경찰들이 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바닥에는 쇼핑백, 말린 약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의자는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흉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범인이 가지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수색을 했더니 화장실에서 범인이 범행을 한 다음에 피가 묻으니까 거기서 씻고 간 걸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현장이 됐고,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 핏자국이죠. 혈흔 51점, 그 다음에 족적 9점, 어디서 채취를 했냐면 부엌 바닥 같은 데서, 또 혈흔 족적도, 그러니까 피를 밟아가지고 피가 찍힌 상태에서 씻고 댕긴 혈흔 족적까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모발 5점. 현장에 경찰들이 가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거를 진짜 손톱만한 거 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다 수집을 합니다. 모발 5점, 그 다음에 미세 증거물 24점, 그리고 혈흔 지문을 포함해서 지문을 22점을 제출합니다. 또 혈흔 지문이 묻어있는 쪽지문이에요. 쪽지문. 이 종이 쇼핑백, 아까 말린 약초 넣어놨던 걸로 추정되는 종이 쇼핑백 그 윗부분 끝단에 온 지문이 아니고 부분만 찍혀있는 쪽지문이 한 점 있었어요. 그거를 또 용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하고 족흔적을 제출하려니까 집에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경찰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거실 바닥에 있는 장판을 통째로 수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 족흔적을 여러 기법을 통해서 현출해가지고 채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장 증거물을 채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검시를 해봤어요. 시신. 자, 사망한 남편 배 씨. 배 씨는 복부, 가슴, 양, 팔 등등 해가지고 찔린 상처가 16개소입니다. 16개소. 즉 말하면 손에는 방어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부엌 쪽에서 의자가 쓰러져 있어서 다툼이 있었을 걸로 추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남편분이 범인하고 격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는 과정에서 손에 방어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잔인한 거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복부에 이 칼을 맞았는데 내부에 있던 장기가 밖으로 돌출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망을 해 있었고요. 이제 아내 되시는 여 씨,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묘하게도 하의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의가 벗겨져 그러니까 밑에가 알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복부 등에 찔린 상처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가슴, 복부, 등 부위에 위어픈이라고 그래요. 콕콕 찔른 거.
겁주면서 찔른 거. 위협흔이 37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찔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가슴과 복부에 3번 정도 제대로 찔린 것 같고요. 그 직전에 남편이 나오기 직전에 아내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칼을 든 상태로 겁을 주면서 쿡쿡 찔른 것 같습니다. 쿡쿡쿡쿡. 그게 위협흔이죠. 위협흔. 그 위협흔이 37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도 막느라고 손을 뻗었기 때문에 손에 방어흔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정도의 거의 오버킬 수준의 그 흉기 공격입니다. 경찰이 상당히 좀 복잡했을 거예요. 추정하는데. 하여튼 피해자들은 전부 다 자상에 의한 실혈, 찔른 거, 이 자상에 의한 그 실혈사로 추정이 됩니다. 실혈사라면 이제 현장에서 배를 찔려갖고 즉시 구조했으면 생존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다 찔린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아들이 왔잖아요. 밤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오랫동안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 실혈사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현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찔려서 사망했어요. 찔려서. 그 다음에 현장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없다. 그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흉기가 현장에 없다? 그러면 범인이 들고 갔다. 들고 갔다면 범인이 있다. 즉 말하면 타살이라는 겁니다. 타살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흉기는 추정을 해보면요. 폭이 한 4cm가량의 끝이 예리한 칼로 추정됩니다. 폭이 한 4cm가량 되고 끝이 상당히 예리한 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집 부엌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살은 명백하고요. 이게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망을 했다면 이거는 또 금품을 노린 우발적 범행일 수도 있고 금전과 관련된 어떤 범죄일 수도 있고 또 가족에 의한 범행일 경우도 우리는 상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경찰은 다각도로 현장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지만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가족에 의한 범행이라면요, 현장에서 이 분말로 이렇게 이 분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채취한 이 분말로 채취한 지문의 증거 능력은 없는 겁니다. 왜? 가족은 수시로 드나들었을 거니까 집안에 있는 여기저기 식탁이고 어디고에 가족들 지문이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문 증거는 사실상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죠. 혈흔 지문이 있다면 피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피 묻은 거를 바닥이나 이런 데 찍어가지고 지문이 생겼다면 피를 묻힌 상태에서 찍었으니까 그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문이 그 혈흔 지문이 나온다면 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경찰이 이 혈흔 지문 채취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혈흔 지문을 채취하는데 그렇게 이제 채취를 했고요. 결국 지문 채취는요, 안방 바닥에 유류되어 있는 쪽지문 한 점, 그러니까 안방 바닥에서 아주 경미하게 조그만 사진으로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조그만 안방 바닥에서 그 부분적인 쪽지문 하나를 채취를 했어요. 그거를 아주 고성능 카메라로 이 정밀 사진을 찍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엌 바닥에서 발견된 아까 그 종이 쇼핑백이 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쇼핑백 위에 손잡이인데 끝단에 거기도 쪽지문이에요. 부분 지문. 근데 그거는 혈흔 지문이었어요. 그거를 한 점 발견을 해서 그것도 역시 정밀 사진을 딱 찍어둡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범인이 현장에 들어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족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근적 채취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실 장판을 통째로 그냥 말아서 둘둘 말아갖고 뜯어내서 종문, 이제 발에 그 지문 같은 종문도 채취하고 부엌 장판도 걷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혈흔에 반응하는 아미도 블랙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도 블랙.
이라는 그 시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혈은 그 피자국하고 반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또 이 발자국, 종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 과수팀이 나가서 수사를 증거물을 채취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과학 수사를 하는 한편 일단 강력 형사들은 수사 시작해야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난리 났을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됐다?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그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현장에 가니까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자들이 둘이 집에 있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었던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확인을 했더니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대문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은 항상 클로즈 닫혀 있답니다. 그건 사용 안 한대요. 그 옆으로 평소에 그냥 늘상 열려 있는 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이 쪽문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짐작컨대 만약에 이 금품을 노리거나 뭐 아니 그게 아니라도 이 집에 출입해서 이분들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문을 이용한 게 아니고 쪽문, 늘상 열려 있는 쪽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당을 통과해서 또 항상 현관문 열어놓고 사신대요. 제가 문단속 진짜 맨날 강조하지만요. 현관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안으로 침입해가지고 범행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말하면 무슨 창문을 뚫고 들어왔거나 뭐 2층에서 줄을 타고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외부 침입 흔적 같은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문을 통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로 범인이 들어와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자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이 탐문 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저희는요 그날 밤부터 오늘 아침 신고한 아침까지 우리 자매 둘 다 왜 일요일이기 때문에 둘 다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무슨 사람 살려라든지 뭐 무당탕탕 뭐 깨지는 소리 특별한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라고 진술했어요. 경찰들은 또 그러면 이게 면식범이 들어와갖고 조용히 일 처리했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자매들이 밤새도록 있고 아침이 됐는데 사망했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사망했을까? 더 이전에 그 부부가 사망했던 건 아닐까? 또 경찰이 이렇게 추정을 하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망 추정 시간을 특정하는 게 수사의 1번입니다. 1번. 사망 추정 시간을 특정을 해야지 용의자가 서로 나오더라도 그 용의자가 사망 추정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깨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 또 다각도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두 분이 적어도 몇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의 그 생존 증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 같은 경우는 그날 그러니까 6월 10 이제 이거는 아들이 찾은 거는 6월 11일이죠. 그 전날 남편은 18시 30분에 산악회를 마치고 귀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저녁 6시 30분에 집으로 왔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날 6월 10일 날이 되겠죠. 전날 17시경에 큰아들하고 통화를 해요. 17시경에. 그리고 약 3분 뒤에 17시 03분경에 또 작은아들하고 통화해요. 집에서 그것도 위치는. 그러면 남편은 저녁 6시 반에 들어왔고 아내는 집에서 17시에 또 17시 03분경에 각각 두 아들들과 통화를 했었다. 즉 말하면 이 부부는 사건 발생 추정일에 둘 다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게 명백하다. 그리고 18시 이후 적어도 19시 저녁 7시 이후부터 시신이 발견된 그 다음날 아침 12시 40분 이전 사이에 사망한 게 명백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용의자들의 동선 같은 거 알리바이를 깨면 되는 거죠. 경찰은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했고요. 또 시신을 이제 부검을 당연히 하겠죠. 경찰이 부검을 했더니 위장 내에 음식물이 다 소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6시간에서 7시간 이내에 전부 소화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 부검해가지고 장내, 위장내 음식물이 소화된 상태로 발견됐다면 이거는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은 뭐 저녁 식사 이전에 식사하고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음식물 상태는 완전 소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인. 그래서 나름대로 위 내용물하고 이 소화된 상태를 비교하면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그 당일날 집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또 강도 목적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뭘 가져갔어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제일 먼저 경찰한테 찾아보라고 한 게 뭐였냐면요. 이 사망한 아내분의 다이아 반지입니다. 요거는 아마 이 남편이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에는 귀에는 진주 목걸이는 그대로 착용된 상태였어요. 진주는 아마 값이 싸니까 안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들은 그 지갑, 아버지의 지갑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 안에 뭐 현금 한 8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던 카드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카드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를 위장해서 실제는 주기로 와놓고 강도를 위장하게 해서 요 정도만 들고 갔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염두에 경찰은 둬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 봤더니 물새근이 있어요. 범인이 안방 장롱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서랍도 좀 열어봤어요. 물새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종이 가방에 있던 약초는 왜 끄집어내갖고 흩뿌렸을까? 처음에는 이게 증거인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약초 있던 거 쇼핑백을 비워버리고 만약에 훔칠 물건이 있으면 훔쳐가지고 그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나가려는 시도였던 걸로 보여져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도범행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 현실적으로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경찰 입장에서는 이분이 재산이 좀 많아요. 예, 돈이 많은 분이에요. 약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다른 곳에서 3층 건물에서 건물도 가지고 있고요. 3층 건물에서 전당포도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재산하고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재산 관련 범죄라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항상 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본의 아니게 전부 다 알리바이를 깹니다. 근데 알리바이 완전히 성립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의 아니게 2층 세입자, 자매도 또 조사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이제 하나 경찰이 더 염두에 둔 건 뭐냐면 혹시 이거 재산을 노리고 청부살인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근데 저는 청부살인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재산을 노려서 누가 청부를 했다면 죽이러 와가지고 급소만 노려서 한 번 찔러갖고 바로 죽인 다음에 가버리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찔러갖고 오버킬 하지를 않아요. 오버킬은 절대 청부살인업자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노린 청부살인은 구조가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자녀들이 굉장히 효자예요. 이 각각의 자녀들이 밖에 따로 살고 있는데 매주 주말 되면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방문하는 그런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알리바이도 확실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족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당포로 운영했으니까
전당포 운영하다 보면 이제 각종 감정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정 관계가 있어서 그 중에 한 놈이 와서 살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분은요 저당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돈을 안 내도 늦게 줘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엄청 선하게 전당포 영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거 이제 경찰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꾸 범위가 줄어들고. 그러던 중에 용의자가 하나 딱 부상합니다. 그 용의자가 누구였냐면 이 돌아가신 아내분하고 아주 자주 접촉한 적이 있는 젊은 약장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젊은 약장수가 자주 수시로 이 아내분을 찾아왔었고 약도 많이 팔아먹었어요. 옥조끼라는 것도 팔고 항아리도 팔고 뭐 각종 건강식품 같은 거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많이 좀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알리바이라든지 또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경찰이 세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관계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털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수사 방향을 설정한다면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훔쳐간, 강취해간 카드 사용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람 설정합니다. 카드 회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 훔쳐간 범인이 그 훔친 카드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경찰로 띵동띵동 울릴 수 있도록 실시간 알람 설정을 딱 하고 이제 기다려요. 그게 이제 당시로서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그런 항목의 수사죠. 근데 이제 기대는 크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바보 범인이 훔쳐간 카드를 수시로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다 잡힌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다음에 휴대폰도 그거 사용할 가능성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또 그렇다고 카드 사용 그 실시간을 안 건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경찰 입장에서. 그래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인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범행이 발생한 날이 6월 11일이잖아요. 이제 6월 11일 날 21시 18분부터 21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고 카드를 강취해 가지고 도망간 날이죠. 그날 오후 밤 9시 18분부터 6월 12일 날 그 다음 날 05시 사이에 카드를 11차례를 썼어요. 총 156만 3천 원을 이놈이 결제를 했네요. 이 범인이.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요. 21시 18분경에 A나이트, 편의상 A나이트라고 그럴게요. A나이트 클럽에서 7만 8천 원을 썼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됐어요. 21시 26분, 약 한 8분 정도 지난 다음에 B 노래방에서 15,000원을 씁니다. 근데 짐작컨대 나이트 내에도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하는 그 룸 같은 게 있으니까 동시에 거기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22시 55분경에 C 노래방에서 또 2만 원을 찍어요. 그 다음에 23시 12분경에 D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33만 4천 원을 씁니다. 그리고 00시 11분경에 그 나이트 클럽에서 25만 6천 원을 또 써요. 그리고 02시 50분에 다른 유흥주점에서 30만 원을 긁어요. 그리고 새벽 05시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나이트 클럽에서 56만 원을 긁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차례에 걸쳐서 이놈이 156만 3천 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공범이 분명히 있다. 범인들이다. 이건 범인들. 이렇게 술집 가서 막 쓰는 거 봐서는 혼자 쓰는 게 이게 아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 즉시 이 카드 사용처 업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냐면 몇 명입니까? 예요.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 카드 사용된 업장 전체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혼자입니다. 범인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진술하는 인상착의가 거의 똑같아요. 30대 초반의 남자고 얘가 특징이 뭐냐면 트레이닝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트레이닝복을.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이 추리닝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추리닝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는 또 노래방 같은 데서는 좀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억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 공범 없더라. 오로지 이 사람 혼자 왔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나이트클럽 그 이제 이 서울 종로 소재에 있는 그 나이트클럽이에요. 거기 웨이터가 중요한 일을 하나 저질러 놨네요. 정말 경찰 살리는 그런 거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카드를 결제하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카드 전표 뒷면에다가 써놨어요. 그럼 왜 써놨냐고 이제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이트클럽에 오면서 무슨 추리닝을 입고 오고 그것도 이상했고 카드를 딱 주는데 좀 이상해서 주민등록증도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드 영문 이름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이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거 어디서 카드를 주워가지고 들고 왔거나 아니면 어디서 훔치어가지고 온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문제되면 골치 아프니까 에이 적어두자. 그래가지고 자기 카드 전표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뒀던 거예요. 그럼 경찰이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인데요. 그 당시 나이가 33살 남성입니다. 전과 조회를 해봤어요. 전과 조회를 했더니 전과 9범입니다. 전과 9범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그 교도소는 1년 그 형을 받고 살다가 이제 마치고 4월 중순경에 나왔는데 그럼 무슨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전과 9범이고 이렇게 구속까지 돼서 수감 생활을 했을까?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참 웃기는 놈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9개 전과 전체가 사기예요. 그러면 전문 사기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수법은 뭐냐면 무전취식입니다. 그냥 술집 들어가서 술 마구 시켜서 처먹고 나 돈 없어 하면서 대포 부르는. 그러면 전과 9번 올라가기 이전에 자질구레하게 술 먹은 건 업장에서 신고도 안 해가지고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신고하기 시작해서 이 새끼가 걸려드는 게 9번인 거예요. 전과 9번. 그러니까 상습적인 무전취식, 그 대포 불러 온 거예요. 그 1년 사는 것도 그걸로 들어가서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살고 나온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범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거 자범 아니에요? 지능적인 범죄자 같으면 그 강도짓하고 그 카드 훔쳐가지고 와서 나이트클럽에서 얼굴 막 보여줘가면서 결제를 할 것이며 또 웨이터가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하니까 또 주민등록증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뭐 막 가는 인생이고 아주 자범입니다. 이거 걸리는 거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을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냥 하루만 사는 인생 같은 그런 놈인 거죠. 이게 전과가 9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될 수밖에 없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웨이터 진짜 상주가 돼요. 웨이터한테 물어봤더니 자 마구잡이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찌르다 보면 자기 손 다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웨이터가 그 당시에 카드 이 전표 이거 긁은 웨이터가 봤더니 그 자식 손에 밴드가 일회용 밴드가 더 겹겹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공격흔인 거예요. 두 사람 죽이면서 다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자식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여기서 바로 쪽지문은 그거를 분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서울청과학수사계에서. 그런데 요놈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오직 좋아요. 그러니까 예인적사항하고 그 쪽지문 대조해달라고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이미 들어온 쪽지문 2개하고 요놈 인적사항으로 나온 저 지문을 그 즉시 대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딱 일치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볼 것 없이 이놈이 범인인 거죠, 이제. 그래서 범인은 완전히 이제 특정이 된 겁니다. 김가, 수원에 거주하는 김가. 그래서 경찰이 잡으려고 느닷없이 이제 득달같이 수원으로 출동했죠. 수원으로 갔어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가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건 다 내놓은 새끼예요. 그 새끼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가족들 전부 내놓은 놈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집에 돈만 있으면 형 거건 아버지 거건 누구 거건 훔쳐갖고 도망간대요.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가족들 돈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들고 나가서 술을 먹어, 술을. 그리고 유흥가 가지고 다 쓴 다음에 이제 면목 없으니까 못 기어들어오고 노숙 생활을 해요, 밖에서. 참 쓰레기 형태로 인생을 사는 놈이죠. 뭐 가끔 일용직도 하기는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놨던 놈인데 요 직전에 이제 구속돼 가지고 있으니까 면회 한 번은 갈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랬더니 내가 출소하면 진짜 마음 잡고 이제는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집에서 잘 살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원래는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했었대요, 가족들이. 근데 한 번 봐줘줬어요. 집에서 살아 그러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 이제. 그랬더니 역시 어디 갑니까? 그 형제 중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병원비 쓰려고 한 160만 원 정도를 모아놓은 돈이 있었대요. 그 돈을 이 새끼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온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나고 검거가 이제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60만 원 훔쳐갖고 나와서 바로 돈을 다 썼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번 범행을 또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말하면 경찰이 수원에 있는 주거지에 가가지고 검거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자, 이거 잡아야지. 이거 이제 지금 이게 제일 답답한 게 이 수사는 그 파트가 이래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범인인가, 범인을 특정하는 작업이 50%예요. 범인을 특정하고 나머지 50%는 뭐겠습니까?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범인을 특정했어요, 누군지. 근데 범인을 검거하려고 했더니 이 새끼 지금 완전 떴다방 아니에요. 이런 놈을 형사들 말로 주거부정, 노숙이나 한다며요. 떴다방이라고 해요, 이걸. 주거부정. 이게 잡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 인적사항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확정을 했는데 잡으러 가니까 주거부정 떴다방이야. 거기에다가 이제 형사들이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놈이 그동안은 무전취식 전과만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을 둘이나 죽였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사람 피를 한번 본 놈은, 사람을 한번 죽여본 놈은 이제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반항만 하면 마구 찌를 수도 있어요. 위헌범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떴다방에 주거부정, 위헌범, 이거 신경 곤두 쓰는 거예요. 이거 공개수배해야 되나? 막 이제 갈등 아마 할 겁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수사하는 도중에 다른 데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이 수사관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잡으려면 방법은 얘를 추적하는 건데, 추적을 하려도 단서가 있어야 추적을 하지. 그런데 형사들이 착안한 게 있어요. 이 자식은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구 쓰고 돈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카드를 현재까지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자식이 카드를 또 쓸 개연성은 있다. 여기에 형사들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카드 알람을 해제를 안 하고 계속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6월 14일이에요. 며칠 지났어요. 6월 14일 날 이놈이, 그러니까 그게 달한 거예요. 돈이 떨어져가지고. 6월 14일 날 12시 37분경에 서울역 인근에 있는 횟집에서 카드 결제 시도가 띵동 떠요. 형사들이 득달같이 출동을 했죠. 갔더니 그 횟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시 37분이면 이제 막 아침이죠, 거의. 뭐 정오 지났어도.
아, 술이 떡이 된 남자가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인상착이 똑같잖아요. 그걸 입고 오더니 카드를 탁 내더니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아저씨 이 카드로 3만 원을 긁으시고 3만 원 나 현금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겁이 나더래. 이렇게 딱 보니까 술 취하고 그 해코지 할까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줬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찰이 바로 분석에 들어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김가요 놈이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카드 긁고 3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즉 말하면 지금 이 새끼 수중에 돈이 없다. 돈 없다 이거 딱이다. 그렇다면 돈이 없다면 어디 여기 멀리 날아갈 입장도 아니야. 요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 근처 수색하는 게 맞다. 요 새끼 멀리 못 갔다. 더더군다나 서울역 주변은 여인숙, 쪽방촌, 노숙하는 장소가 쇠구쇠했어요. 거기에서 요놈이 기생하면서 왔다 갔다 할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돈 3만 원 겨우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면 요놈이 요 근처에 있다. 그래서 강력팀 5개 팀, 서울 동작경찰서 강력팀 그 5개 팀을 동시에 그 서울역 주변에 다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인숙, 쪽방촌을 하나하나 다 댕기면서 그 사진 있잖아요. 트레이닝복 그 사진 뭐 이런 거 입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에서 도출한 사진 이런 거 등등을 제시하면서 탐문을 해요. 그냥 다 뒤지고 다녀. 이건 방법 없어요. 발품 팔아야지. 그렇게 하던 중에 정말로 운 좋게도요. 한숨이 푹푹 나올 때쯤 골목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는 이 김가를 경찰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벌써 지도 감 잡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 경찰들이 추격해가지고 이놈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김가를 이제 검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검거한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검거했는지 지금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막 1년의 과정을 쭉 들어오면서 얘 검거까지 굉장히 쉽사리 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정말 고생한 겁니다. 동작경찰서 형사들. 그냥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죠. 너 이 새끼야 사람 왜 죽였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 야, 이 사람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얘 설명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자, 아까 집에서 자기 형제 병원 가려고 모아둔 160만 원 들고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식이 내가요 집에서 160만 원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요. 그때 내 파트너에 있던 여자하고 2차 즉 말하면 성매매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요. 내 돈을 다 가지고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160만 원. 다 갖고 날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후에 술집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술집으로 가서 술집 사장한테 따졌대요. 당신 어제 나한테 붙여준 여자가 내 돈 다 가지고 도망갔다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아이씨 그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 여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갖고 지가 그 집에서 술을 막 시켜서 또 먹었대요. 예, 그거라도 뭐 그러고 돈 안 내고 버텼대요. 얘 주특기잖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값 내라고 그러는데 술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술집 사장이 신고해 잡아놔버려. 근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는 그걸로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잖아. 요번에 가면 또 가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 돈을 그 여자가 훔쳐가서 내가 이런 거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대.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봐줘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짐작은요. 술집 사장이 신고 못합니다. 2차 내보냈잖아요. 성매매 내보냈잖아요. 자기 종업원. 그거 만약에 신고 잘못하면 가가지고 무전취식에 처벌받는 건 둘째고 술집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데 이놈이 이제 이렇게 풀려나니까 너무나 이제 지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주택가를 배회했대요. 근데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에이 절도를 해야겠다. 도둑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물색을 했대요. 상도동 일대를 골목길을 돌다가. 그런데 쪽문이 열려있는 집이 보였어요. 그게 이 집입니다.
그래서 쪽문으로 딱 들어가고 또 가보니까 마당 통과하자마자 현관문도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현관문을 딱 들어갔는데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몇 발짝 안 갔는데 부엌 쪽에서 그 아내분하고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잽싸게 지가 거기에 있는 칼을 잡아들고 위협을 했어요. 쿡쿡 찔러가면서. 아마 이제 이 돈 뺏어나갖고 오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뒤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 마구 찔러서 두 사람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경찰은 그 아내분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성범죄 목적과 관련돼서도 이놈을 추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검 단계에서 지렉 취치라든지 했는데 DNA 같은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놈이 성범죄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범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건 있지만 구태여 여성의 그 속옷까지 다 벗겼을 이유가 있을까요? 성범죄 목적의 어떤 의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놈한테 물어보니까요, 지갑 속에는 돈 8만 원이 있었대요. 현금 8만 원. 그것도 술 먹는 데 썼답니다. 다 사용을 했대요. 얘는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술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으니까 봐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주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강도살인, 그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카드 남의 거 사용하고 썼으니까요. 그걸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됐습니다. 얘는 사실은 이거 사형감이죠. 사형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나 이렇게 남의 부모를 졸지에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밥 처먹고 사는 거죠.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이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서울 동작경찰서 형사들이 꼼꼼하게 참 수사 잘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결과론이지만 나이트클럽 웨이터분이 이 수사의 절반을 했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했던 2번씩이나 임장을 해가지고 현장 감식을 했대요. 과학수사팀에서. 그래가지고 이 쪽지문, 현은 지문을 2개를 채취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발견한 거를 현출을 해가지고 그 대조할 수 있게 했다는 거는 과학수사팀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잘해준 거예요. 강력팀들도 고생했지만 이런 뒷받침이 없었으면 이 사건 쉽게 해결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 내역 알람 띄워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추적한 것도 상당히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팀장이 했을 거예요. 유출을 참 잘했어요. 횟집에서 3만 원을 카드를 긁는다, 서울역 근처다, 그 어떤 장소적인 특징과 카드 긁으면서 3만 원이라는 현금을 요구한 거,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딱 듣자마자 얘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 수색하면 돼. 해가지고 강력팀 5개 팀을 풀어서 이거 수사한 내가 볼 때는 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출을 잘한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프로파일링이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사건은 다 잘했어요. 강력팀, 과학수사팀, 제 1등 공신이야 나이트클럽 웨이터분이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가 이제 진술한 내용에 의해서 이 두 부부가 살해된 시간은요, 6월 11일 01시 30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고 두 부부가 집에 있던 거죠. 예, 오늘 이 중요 사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중요 사건을 혼자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염 교수 이제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저번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할 겁니다. 오늘만 공백을 좀 메꿔보려고요. 수요일 공백을 우리 구독자님들 좀 메꿔보려고 혼자서 제가 약 1시간 가까이 이 사건을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나 뭐 이제 막 구독자 연연해 가지고 막 구독 눌러주세요. 막 이런 거 정말 입에 발린 그런 얘기는 저는 못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홍 박사,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염 교수 이렇게 등등 하면서 그 기존의 컨셉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 거부감 느끼시는 조건은 조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중요 사건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